안녕하세요. 알트키제테크의 알트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용기를 한 스푼 얹어 드렸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투자 실행을 옮기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 집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전세를 세팅을 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고 나는 이제 거주를 일단은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우선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우리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 가정이 아닌 이상 청약에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가점제라는 것이 청약 통장을 만든 지 얼마나 경과했는지, 그리고 내가 직계 부양가족을 몇 명이나 부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에게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이 가산점 제도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차등적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우선 일단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에 꼭 한번 접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약홈에서 청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청약 가점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약을 할 때 예상되는 내 청약 가점을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그러면은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불리하냐, 말씀드렸다시피 가점제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되는 가점이 보통 한 커트라인이 50에서 60점 수준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직접 청약홈에 들어가서 내 청약 가점 계산기를 두들겨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점에서 60점 넣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혹은 30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청약을 당첨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은 판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청약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택 매수를 위해서 한 3천에서 5천만 원은 꼭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주택 매수 방법 이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청약을 통해서 받게 되는 분양권입니다. 청약홈에서 우리가 주택 청약을 신청을 하죠. 근데 운 좋게도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당첨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분양계약서에 의거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 입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우리는 분양권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그리고 요즘 줍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됐죠. 분양권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인데
내가 청약 신청한 주택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너무 낮게 나왔다, 미달이 났다, 혹은 계약 취소 물량이 나왔다.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자체 건설사에서 무작위로 추천 방식의 청약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청약 통장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분양권을 얻게 됐을 때 소위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 줍줍했다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걸 들이지 않고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또 한 가지로 돈을 들여서 내가 웃돈을 주고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양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즘 규제지역 중심으로 해서 분양권 매매를 규제하고 있는 기조가 지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이제 생략을 하고 앞에 두 가지 방법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분양 계약 시점으로부터 입주 시기까지 보통 한 2년이 소요가 되는데 이 2년에 걸쳐서 분양 대금을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 시점에 분양가의 10%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약 2년의 공사 기간 동안에 중도금이라는 이름으로 60%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시점에 남은 30%의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하면은 모든 납부 스케줄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납부 스케줄인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맨 앞단에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 뒤에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계약자들에 한해서 집단대출을 중도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돈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10% 분양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죠.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분양권 매매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고 과열이 되는 양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한을 하는 이제 정책이 나오기도 했었던 거고요. 제가 애초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말씀드린 게 이 계약금 10%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은 나는 5억 원대의 주택까지는 매수권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분양가가 요즘에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은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천에서 5천만 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투자 방법이 리스크가 없냐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이게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납입 스케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가 2년 후에 입주 시기에 도달을 했을 때는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해야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전세를 세팅을 하면서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입주 시기 전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를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가와 전세가 시세, 그 당시에 전세가 시세의 차액만큼은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분양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 추가 부담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히 신규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입주 시기가 몰리는 입주장이 펼쳐지면서 전세가가 현저하게 분양가 대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를 분양가 대비해서 너무 낮게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나한테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가의 10%만 이제 투자금을 준비했다가 2년 후 시점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양권을 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0% 외에 이제 잔금 시점, 입주 시기 잔금 시점에 그 맨 마지막 납입 스케줄상 30%, 이 30%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두시면은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입가, 그리고 이제 맞출 수 있는 전세가, 그거의 차액만큼만 부담을 하면은 나는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갭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2013년에 이제 주택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그 당시에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가 있는데 요게 갭이 너무 작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연출이 되게 되는데, 물론 저금리 기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 이유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 주거 비용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출을 끌어들여서 이제 집을 사는 것과 그리고 새 들어 사는 비용, 이 두 개의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집을 사는 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생겼던 거죠.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매수 수요가 늘고 자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의 작은 갭을 이용을 해서 주택을 굉장히 많이 이제 다수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요. 이분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자기들은 돈 이렇게 벌었다, 갭 투자 혹은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라는 이제 썰을 푸는 책도 많이 내셨고, 이런 책들을 이제 대중들이 많이 보게 되면서 이 갭 투자라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나, 이제 그냥 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 갭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흔한 투자 방법이 현재로서는 된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와 갭이 다시 벌어지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천의 역세권에 있는 모 아파트 23평짜리가 3억 7천에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3억 7천에서 2억 8천을 제외한 9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9천만 원만 있으면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추가적으로 부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취등록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 비용, 부동산 이제 중개 보수,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부가 비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취득가의 1.1%를 부과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주택을 매수해서 내 명의로 다시 부동산을 등기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요. 다만 요즘에 물론 셀프 등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끼고 이제 이 부분은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용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돼요. 예. 법무사 비용이라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취등록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등기 비용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법무사분께서 취등록세까지 같이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을 가지고 등기 비용이라고 통칭을 해볼게요. 이 등기 비용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법무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매입가 그리고 85제곱미터가 넘는 초과하는지 아니면은 초과하지 않는지 그것만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은 예상 비용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자금을 얼마나 조달해야 되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적용해 봤을 때는 3억 7천 아파트 23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46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제 중개 수수료가 되겠죠. 중개 보수는 이게 매매 금액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산출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어디서 산출하는 게 가장 편하냐?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라는 게 다행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뭐 매매 금액 이걸 입력하면은 딱 예상 비용이 간단하게 나와요. 제 예시를 예로 정보를 이제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16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부가 비용으로 아까 뭐 450만 원이었나요? 450만 원에 160만 원 하면은 610만 원이잖아요. 이 610만 원이 내가 조달해야 되는 자금에 추가가 되는 거죠. 애초에 처음에 3억 7천과 2억 8천의 갭인 9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610만 원이 추가되면은 9,610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비 비용으로 한 400만 원을 애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1억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1억 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시드머니를 5천만 원 가정해 볼게요. 5천만 원을 내가 모았다. 그러면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5천만 원만 이제 조달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정산액을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하면은 4천만 원이 남죠. 이 4천만 원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이 신용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신용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신용이 기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연봉 수준에서 많으면 연봉의 1.5배까지는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극 활용해서 나머지 4천만 원을 메운다면은 주택을 매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이제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1억 원 이하로 줄게 되면은 필요한 시드머니 더 줄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내 시드머니는 덜 필요하게 되겠죠. 어찌됐건 이런 자본 조달 구조를 내가 한번 짜보게 되면은 나는 얼마 정도를 모아야겠구나 하는 게 딱 감이 오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때까지 얼마를 모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목표를 도달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요.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적어도 3천에서 5천만 원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 액수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그리고 저번 영상 이 두 개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기를 좀 심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예를 들면은 난 주택을 전혀 매수할 마음이 없어 이런 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